이번에는 다른 나라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주 만에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오미크론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관련된 보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고요. 확진자 3주 만에 12분의 1로 급감, 남아공에서 무슨 일이?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지난달 12일에 하루 확진자가 37,800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3주 만이죠. 3일에는 3,000명대로 줄어서 확진자가 12분의 1로 급감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남아공의 사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남아공하고 영국 또 미국 상황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남아공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인 경우에는 인접한 국가인 보츠와나에서 제일 먼저 이 오미크론이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확인이 된 것은 이제 남아공에서 제일 먼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 제일 먼저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확진 상황이 아주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순식간에 나빠지는데요. 우선 2021년 12월 21일 날에 약 500명 수준이었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12월 17일경 정도 되면은 거의 23,000명 가까이 아주 절벽처럼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또 절벽처럼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최고점 대비 약 12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약 4가지 정도의 어떤 요인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담아 들을 것도 있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남아공이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외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젊은 인구, 두 번째는 특정 지역 내에서 집중 유행했다고 하는 점, 세 번째는 오미크론이 병원성이 큰 델타를 막았다고 하는 점, 네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기본적으로 낮다.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상황이나 외국 상황에서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별로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젊은 인구, 남아공의 인구가 젊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고 하기 때문에 단지 젊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특정 지역에서만 유행했기 때문에 남아공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것도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남아공이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남아공 내에서도 사람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지금 남아공에서 유행한 것이 전 세계로 퍼졌지 않습니까? 거리는 더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단지 특정 지역에서만 유행을 했기 때문에 12분의 1로 급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병원성이 큰 오미크론을 병원성이 큰 델타를 오미크론이 밀어내므로써 전체적으로는 병원성을 낮춰줬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네 번째는 오미크론 자체의 병원성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측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유럽 전역이 영국만 하더라도 벌써 오미크론에 95%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미국도 90%를 넘었었어요. 그 이외에 지금 독일, 프랑스 등등 해가지고 매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뭐 10만 명이 넘고 이렇죠. 그러는데도 프랑스의 대부분의 국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첫째 하나는 향후로는 진단검사도 잘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집에서의 격리 기간도 줄이겠다. 세 번째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확진자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방역 상황은 완화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공에서 확인됐듯이 병원성이 큰 델타를 오미크론이 오히려 밀어내고 오미크론 자체의 병원성이 낮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대유행이 일어나면 지금 당장 짧은 기간의 상황은 나쁘겠지만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직까지 논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심사 중인 논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논문이 남아공에서 제출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아공 연구진들이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유행을 했으니까 이 연구를 한 겁니다. 델타에 감염된 사람과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을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델타에 감염이 되고 나은 사람은, 델타에 감염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나은 사람은 오미크론에 재감염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미크론으로 재감염이 됩니다. 그러는데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다가 나은 사람은 델타에 재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델타의 재감염률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그 남아공의 아프리카 보건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연구와 같은 궤에 이 언급을 했는데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에는 2주 후에 오미크론 중화력이 14배, 그러니까 같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14배의 중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력도 4배나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오미크론 변이를 가볍게 앓은 것이 백신을 접종한 것과 유사한 효과로 오미크론 변이뿐만 아니라 다른 변이인 델타 변이까지도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이제 생겼다라는 근데 거죠. 그 역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항력은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워낙 변이가 많아서 델타나 다른 거에 감염이 된 항체가 감염을 막아주기에는 다소 항체가 낮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물론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세포성 면역이니까. 예. 세포성 면역은 델타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감염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델타에 감염이 되었다가 나은 분은 오미크론에 재감염이 되는데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다가 나은 분은 델타의 감염을 막아준다. 감염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가 남아공에서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유럽에서 대규모로 오미크론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백신 접종 플러스 자연 오미크론 감염 회복이 되게 될 경우에는 오미크론 재감염도 막아줄 거고 또 위중증화도 낮춰지겠지만은 오미크론 자체의 병원성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면은 향후의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은 변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더 30 몇 개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가 설사 그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이미 몸에 생긴 항체가 델타를 막아줄 수 있지만 델타는 변이 개수 자체가 오미크론보다 덜하기 때문에 향후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막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휩쓸고 지나가는 자연 그 감염으로 얻은 면역, 거기에다 백신 접종까지 더해진 면역이 있어서 사회가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델타가 우세종이고 백신 접종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자연 감염 시킬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손해 보는 약간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연말에 뭐 설대호 교수님은 훨씬 더 낙관적이었고 저도 너무 그렇게 비관할 것만 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코로나 지금 상황. 우리가 조금 예. 고생을 해서 그 지역 사회 내 그리고 우리나라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밀도를 좀 낮춰주면 예. 이후에 그 자리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든지 뭐 이런 것 거리두기를 때문에.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점 세를 불리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보다 뭐 연령대는 훨씬 낮긴 평균 연령대는 훨씬 낮긴 합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실히 델타 변이나 그 이전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병독성은 약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령자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일부 위중증이나 사망자로 가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대응하기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60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젊은 사람. 60세 이하의 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은 좀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는 거죠. 예. 교수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델타가 주종입니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유럽이나 미국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방역 패스도 이제 그런 예.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방송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패스를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천년만년이고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방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게 되고 그 바뀐 데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업 제한 조치라든지 거리두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미크론 양상이 어떻게 될지 또 오미크론이 주종이 될지 또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었을 때 하루에 나오는 확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 또 위중증자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먼저 경험하게 된 외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방역 상황을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오미크론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또 동물에서의 동물 실험 결과의 상황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때는 확실히 방역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60대 이상 고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60세 이하에서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위험군만 보호를 하면 된다. 나머지 분들은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먹는 치료제가 커버할 수 있다. 등등 이런 어떤 이제 대책이 필요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춘 그런 이제 방역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대세화가 되고 위중증 사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예. 방역 당국이나 방역 기조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코로나 특보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속 따라오셨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궁금증까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3차까지 접종을 했지만은 그 세 가족 전원이 다 오미크론 변이로 추정이 되는 코로나에 감염된 서울대학교 이현숙 교수님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현숙 교수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종의 복 받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 접종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몸에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앓고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백신을 4번 맞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현숙 교수님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연령대도 60세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3분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설사 우세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는 당분간 안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네. 토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꽁꽁꽁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그렇죠.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유연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토론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이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희망이라는 신년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종식에 대해서 올해 낙관론을 밝혔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표대로 전진한다면 2022년 말에는 다시 모임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예. 상당히 동의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WHO 사무총장이 또 WHO의 고위직들이 최근에 브리핑을 하면서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브리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무총장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은 향후의 상황이 훨씬 좋아질 거다. 하나. 두 번째는 이런 분들도 있죠. 아니 그러면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언제나 변이가 나오면 나올수록
병원성은 떨어집니다. 확산은 계속 빨라지고. 그러니까 향후로는 오미크론 이후에 변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WHO 사무총장의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가 상당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